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6페이지부터 나오는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죄형 법정주의는 뭐 경찰 승진 채용 간부 뭐 가리지 않고 뭐 거의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고 이제 보고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치해서 금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판례 양도 많고 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이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죄형 법정주의 의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제 이 죄는 범죄죠. 자, 그럼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느냐, 여기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럼 형은 형벌이죠. 자,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어떤 것이 범죄가 되고, 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를 미리, 자, 법률에다가 정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범죄가 되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법에 죄가 된다고 정해져 있지 않거나 형벌을 부과한다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때는 범죄가 될 수가 없고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포인트를 받은 학자는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법률이 없으면, 자, 법에 이제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없죠. 그다음에요, 형벌을 부과할 것도 법에 정해둬야 되니까, 자, 법률이 없으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형벌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죄형 법정주의죠. 그럼 죄형 법정주의의 목적은 뭐냐면, 국가가 이제 함부로 국민을 처벌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죄형 법정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장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장적 기능은 형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보장적 기능과 관련된 것은 형법의 최고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형법의 최고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 죄형 법정주의 의의하고 이제 보장적 기능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죄형 법정주의의 이제 실전법적 근거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 실전법적 근거는 왜 필요하냐면, 이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자, 위반의 효과가 연결되기 위해서 잠깐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범죄가 되고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미리 법률에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적인 것에 그치느냐, 아니면 실제 뭐죠, 현행법에 법 조문이 있냐는 거예요. 자,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 실정법적 근거는 일단 우리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죠. 헌법의 최고 법률이 헌법에 12조 1항, 13조 1항에 이제 죄형 법정주의에 관련된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법의 최고 원리니까 형법에는 당연히 있겠죠. 형법의 1조 1항에 죄형 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 뭐 12조 1항이다, 13조 1항이다, 뭐 형법 1조 1항이다, 이제 이 구체적인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형법에는 형법의 최고 원칙이니까 뭐 당연히 있는 것이 뭐죠, 당연한 거고요. 자, 문제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죄형 법정주의는 형법에만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헌법에도 이 실정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도 이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조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그럼 이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자, 헌법에 규정이 없고요, 그냥 형법에만 규정이 돼 있다면, 그러면 죄형 법정주의 위반은 법률만 위반한 거잖아요. 위법에 그치는 겁니다. 자, 근데 헌법에 지금 죄형 법정주의에 관련된 규정이 있으니까 이제 죄형 법정주의 위반하게 되면 이 헌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위법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죄형 법정주의 위반하게 되면 위헌이 되는 거예요. 위헌. 죄형 법정주의 위반은 그냥 법률을 위반한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이니까요. 자, 하위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법률은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그것은 위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헌이고요. 위헌이고, 자, 그 효력은 무효기죠. 무효라고 하는 것이 위반의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죄형 법정주의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제 개념이요. 죄형 법정주의에 의의하고, 그다음에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냐? 보장적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그리고 이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 죄형법정주의 위반하게 되면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 되고 자, 그럼 이제 그 죄형법정주의 위반한 법률 규정이나 명령, 시행령 같은 것들은 전부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죄형법정주의 의의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죄형법정주의 내용, 여기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럼 죄형법정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죄형법정주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법률주의라고 하죠. 법률주의.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성문 법률주의라고 뭐 붙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 법률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거죠. 자, 그러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자, 어디에다가 어떻게 정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죄형법정주의 중에서 성문 법률주의예요. 자, 그러면 이 법률로 정한다 할 때 이 법률은 문자화되어 있는 법률이 되겠죠. 그래야 애매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의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해서 성문 법률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옛날에는 시험에 오히려 더 자주 나오던 시절도 있었죠. 이 성문 법률주의는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관습형법 금지 원칙. 관습형법으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없다. 관습형법은 금지된다는 원칙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관습형법은 관습법이니까 이건 문자화되어 있는 법률이 아니잖아요. 성문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관습형법으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관습형법 금지 원칙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문 법률주의는 이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문제는 맨 먼저 출발하는 것이 뭐죠? 이 법률이 어떤 법률을 말하는 거냐. 이 법률에 대한 이제 해석이죠. 이 법률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법률은 통설 판례가 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좁은 의미의 법률이잖아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자, 명칭이죠. 이 명칭이 법률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국가의 법질서는 이제 최고법인 헌법이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법률이 있잖아요. 법률이 있고. 자, 그 밑에 명령, 그 다음에 규칙. 자, 이렇게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광의로 넓게 부를 때는 뭐 헌법도 법률이라고 부르고 법률도 법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시행령 같은 것들도 법률이라고 부르죠. 전체적으로 다 이걸 법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넓은 의미의 이제 법률이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란 건 뭐냐면 이 전체 큰 의미의 법률 중에서 이름이죠. 명칭이 법률인 것. 자,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요. 자, 요걸 우리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그 법률하고 이 하위 법규인 시행령이나 명령이나 규칙, 자, 이런 것들의 차이는 뭐냐? 이 시행령이나 규칙은 행정부에서 정하기도 하고, 그죠? 뭐 이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기도 하고, 이제 국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정합니다. 자, 그걸 이제 판례는 입법부라고 하기도 하고, 뭐 같은 말이 국회죠.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반드시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 지금 이 범죄를 규정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가 형벌을 부과할 수도 없고요. 사법부에서 형벌을 부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문 법률주의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나오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2017년도에 전화 판례가 하나 나와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의미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건 어떤 거냐? 법률에다가 형사처벌 규정을 전혀 만들질 않습니다. 자, 시행령이나 명령이나 규칙에다 형사처벌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법률에다가 형사처벌을 만들지 않고 명령이나 규칙에다 만드는 것,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정해야지 이 법률이 아닌 명령이나 규칙에다 정하는 것은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을 일단 법률에다 정했어요. 법률에다 정하는데 그 법률에다가 범죄와 형벌에 관련된 사항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아주 뭐죠? 전문적인 내용,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다 정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법률에다가 중요한 사항만 정하고 아주 이제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은 명령이나 규칙에다가 정하라고 위임하는 것.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정했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만 법률에 정하지 않고 명령이나 규칙에다가 정하라고 위임하는 것. 이거는 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거죠. 원래는 법률에 정해야 될 것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명령이나 규칙에다 정하라고 위임하는 거니까 이것도 원칙적인 경우는 아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위임을 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 그 요건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당연히 법률에 자세히 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위임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되죠. 법률에다가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자, 이때만 위임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제 그 범죄, 어떤 것이 범죄가 되느냐를 이제 정해놓은 부분이 구성 요건이죠. 이 구성 요건 부분은 예측 가능하게 어떤 것이 이제 처벌 대상이 될지를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됩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일단 죄형법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이요, 형벌 부분이죠.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벌의 종류죠. 어떤 종류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자, 그리고 범위라고 하기도 하고 판례는 상한과 폭이라고 하죠. 그 상한과 폭을 다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기본적인 요건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도 판례에서 얘기한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걸 갖고 죄형법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다 개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판례가 얘기하는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주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 아주 짜실짜실한 내용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은 법률에 다 정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행령에도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판례는 시간적 적용의 한계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빨리 바꿔줘야 될 내용. 현실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우리 형사처벌 규정도 빨리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자, 근데 법률에 정해놓으면 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그 입법부에서, 그죠? 뭐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게 법률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법률에 정해놓으면 빨리 쫓아갈 수 없으니까 시행령에다 빼놓고 이제 별도로 이제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득이한 사정은 두 가지입니다. 아주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 자, 또 하나는 빨리빨리 바꿔줘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은 법률에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구성 요건에 관련해서 법률 형벌에 관련해서 이제 요 요건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가 있죠. 자, 명령과 규칙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범죄 형벌이라는 사항을 정할 수 없고요. 법률 위임을 받아서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법률이 위임을 한 대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위임의 범위를 지켜줘야 돼요. 위임의 범위를 준수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명령이,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정하긴 정하는데, 자, 문제는 법률에서 정하라고 위임하지 않은 부분까지요. 정해버려서 형사처벌 규정을 너무 뭐죠? 넓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불리해지면 그건 당연히 이제 죄형법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임의 범위를 준수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7페이지 내용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법률주의라고 하는 것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서 규정돼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제금의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례도 보시면 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제금의 법률로 규정한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뭐 기출이 자주 되는 이제 판례고요.
자,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지에 위반된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률에다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명령이나 규칙에다가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것은 죄형법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법률에다가 형사처벌을 정해야 되는데 그 법률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뭐죠? 정해놓을 수는 없으니까 시행령이나 규칙에다가 위임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위임입법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시간적 증명의 한계, 자, 그 다음에 아주 전문적인 기술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가 없고 또 법률에 자세히 정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 이것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위임입법의 한계라고 해서 자, 위임입법 허용 요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판례가 바로 첫 번째 판례가 이 내용이죠. 판례의 내용을 제가 줄여드린 겁니다.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자, 구성 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예측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위임해야 되고요.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하고 상한과 폭을 명확히 이제 규정하고 나서 위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자,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자,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자, 그럼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벗어나면 그리고 그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럼 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9페이지까지 죄형법정 위반되지 않는 경우하고 위반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위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위반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이 교재에 실려 있는 판례 이외에도 굉장히 많고요. 위반되는 경우, 자, 이쪽을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위반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암기하시는 것보다는 그 죄형법정이 위반된다면 그것이 왜 죄형법정 위반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이 판례를 정리하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죄형법정주의에 관련된 이 위임에 관련된 요건들도 정확하게 판례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같이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9페이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럼 9페이지 나오는 판례 중에서 1번 판례입니다. 2017년도에 나온 전합 판례고요. 자,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판례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판례입니다. 자, 우리 의료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자, 의료법에는요 당직 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자, 몇 명을 두어야 된다는 내용도 없고 그럼 그 당직 의료인을 숫자만큼 정해진 숫자만큼 두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의료법에는 당직 의료인을 두는 것과 관련된 형사처벌 중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법률에는 형사처벌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의료법에 위임을 받은 의료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시행령에서 당직 의료인을 몇 명을 둬야 되고 그 정해진 숫자만큼 당직 의료인을 두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럼 형사처벌 규정이 법률에 규정이 돼 있나요? 지금 시행령에다 만든 거예요? 시행령에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형사처벌 규정은 법률에 만들어야 되는데 법률에다 만들지 않고 시행령에다 만들었으니까 법률에 전혀 위임도 없이 그죠? 시행령이 함부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든 거니까 당연히 죄형법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1번 판례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번과 4번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4번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2번과 4번은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냐 이거죠. 자, 지금 이 명령과 규칙이 법률 위임을 받아서 형사처벌 규정을 이제 정할 때는 위임의 범위를 지켜줘야 되는데 자, 그 위임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 그것은 죄형법정지 위반이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먼저 2번부터 설명드릴게요. 2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4번이 더 쉽고요. 자, 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차피 여러분 다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요즘에 시험에 우리 경찰 채용 시험도 나오고 승진 시험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근로기준법 위반죄라는 겁니다. 이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뭐냐면 사용자가 직원을 이제 채용해서 일을 시켰는데 자, 임금을 이제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그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자, 근데 그 근로기준법 위반죄 그 처벌 규정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 자, 사용자가 직원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이제 지불 못합니다. 자, 근데 뭐 돈이 있는데도 그죠? 줄 수 있는데도 안 주면 당연히 이제 처벌 받는 거잖아요. 자, 근데 뭐 요즘처럼 이제
이 자영업자들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자, 단서에서 뭐라고 했냐? 당장 주지를 못하더라도 자, 이 직원하고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그 합의한 기간 내에 다 지불하면 그때는 처벌하지 않는 단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장이 을이라는 직원을 이제 일을 시켰는데 자, 월급을 지금 못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직원하고 이제 사장이 만나서요. 자, 나 지금 당장은 못 주는데 6개월 안에 밀린 거 다 갚아줄게. 자, 그럼 직원이 좋다. 그래서 그 6개월 안에 다 갚아주면 처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법에서는, 법률에는 그 청산기일 연장 합의의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서로 합의만 하면 1년 연장해도 되고 2년 연장해도 돼요. 그 안에 다 갚아주면 처벌 안 받는 겁니다. 자, 근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그 임금퇴직금 청산기일 연장 합의 한도를 3월로 제한해요. 3개월로 제한해버리고 그걸 넘어서면 다 처벌해버립니다. 조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하고 직원이 자, 6개월 안에 다 갚아줄게 라고 합의해서 6개월 안에 다 갚아주면 처벌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시행령은 3월 이내로 제한해버렸기 때문에 그 3개월만 넘어가 버리면 6개월 안에 갚아준 것은 처벌합니다. 그러면 법률에선 처벌 대상이 아닌 것을 시행령이 처벌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처벌 대상을 확장시켜버린 거니까 위헌 법률을 벗어난 것이고 재형법중 위반이다라고 한 게 2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판례는 더 쉽고요. 4번 판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총포법에서는 이제 총과 포를 허가 없이 소지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총과 포죠. 어떤 총이나 어떤 포를 갖고 있었을 때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법률에 정할 수 없으니까 자, 그 처벌 대상이 되는 총과 포를 시행령에다 정하라고 위임을 했어요. 근데 그 위임을 받은 총포법 시행령이 위임을 받은 총과 포만 정한 게 아니고 그 위임의 부분을 벗어나서 총과 포가 아닌 총의 부품까지도 허가 없이 소지하면 처벌한다고 해서 처벌 대상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총의 부품은 위임을 받은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거니까 이건 재형법중 위반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4번 판례죠. 자, 그래서 이건 뭐 이 첫 줄, 맨 밑에 줄을 보시면요. 자, 그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총의 부품까지도 총포에 속하는 것을 규정한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지금 판례 내용만 우리가 확인하셔도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입니다. 3번. 자, 3번은 어떤 문제가 생긴 거냐면 요겁니다. 자, 지금 이 법률에서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할 때는 자, 그 구성 요건을 예측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재형법중 위반이다라는 판례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약사법에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규정을 만든 거고 문제는 그 지켜야 될 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뭔지를 다 이제 법률에 정해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약사법 시행령에다 정하라고 위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이 이제 재형법중 위반이냐? 위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때 그 관리란 말이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너무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 약국 관리에서 말하는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 약국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뭐, 그죠? 약국에다가 직원을 몇 명을 둬야 된다는 얘기인지, 뭐, 이게 문제가 된 것이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자, 이런 문제까지 이제 법률에 정할 수는 없으니까 위임을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 관리라는 게 너무 애매하니까, 그럼 관리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이 어떻게 정해질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것이 처벌 대상이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구체적 위임한 게 아니죠. 이건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니까, 자, 이건 재형법중 위반이다라는 게 3번 판례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은 뭐 판례는 있지만 거의 시험과는 이제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오래된 판례들이니까 그냥 여러분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죠. 자, 7번은 이제 최근에 그 미네르바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내용하고 연결되기니까 좀 잠깐 보시면요. 자, 지금 전기통신사업법, 옛날 이제 구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인데, 자, 형사처벌주를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위임을 했는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야 한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너무 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그것은 재형법중 위반이다라고 하는 게 7번 판례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죠. 자, 8번 판례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8번 판례는 어디에서 문제가 된 거냐? 이번엔 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법률에다가 형사처벌을 정하고 시행령에 위임할 때는 이 법률에다가 형벌의 종류하고 범위를 다 정해둬야 돼요. 근데 이 형벌의 종류하고 범위를 전혀 정해두지 않았다면 이건 재형법적 위반이다라고 하는 판례가 바로 8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나중에 예비무할 때도 계속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판례니까 알고는 계셔야 되죠. 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라는 법인데, 자, 그 법에서는 자, 예비 음모는 처벌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건 좋은데, 그럼 예비 음모를 처벌할 때 뭐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정형이 전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벌의 종류도 정해지지 않고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그냥 처벌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건 재형법적 위반이죠. 왜냐하면 형사처벌을 만들 때는 형벌을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만큼 부과할 것인지를 다 정해서 이제 뭐냐면 위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처벌한다고만 돼 있고 형벌의 종류도 정해지지 않고 형벌의 상한과 폭, 범위도 전혀 정해지지 않으면 재형법적 위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번까지 설명드렸고,